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역사 덕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작품 켄 버넌스가 제작한 베트남 전쟁 10부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켄 버넌스라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미국에서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 중에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980년대부터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고요. 이 뉴욕에 있는 그 브루클린 다리에 대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가 되면서 그때부터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죠. 재즈라든지 농구, 또 남북전쟁처럼 미국 역사 속에서 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17년에 만든 이 베트남 전쟁 10부작은 제가 생각할 때 켄 버넌스의 대작 중에 대작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미국인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내가 왜 봐야 되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을 이해하려면 베트남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존 케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반전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회를 출입하다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공화당 상원의원 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다가 추격을 당해서 하노이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이 정치적 자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분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국론 분열은 베트남 전쟁이 그 뿌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2017년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돼 있던 시기에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때부터 이런 이유로 싸우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는 여기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트남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미국과 중공과 소련이 그 전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와 스토리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20세기의 아시아를 피바다로 만든 이념 갈등의 무대 안에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큰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욱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그 켄 버넌스의 역사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다르냐? 자, 사실 그 베트남 전쟁이라는 것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소재입니다. 정확하게 두 나라가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딘지를 잡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계속 게릴라 전투의 연속으로 이어졌지 승패가 판결이 난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 끝나는 과정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그냥 미군을 갖다가 철수시키면서 호치민시티, 그때는 사이공이라고 불렀죠. 여기서 헬기로 그냥 미국 시민들을 갖다 다 철수시키면서 흐지부지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 기승전결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를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북베트남의 공산 세력에 맞서서 우방인 남베트남을 갖다가 미국이 도와줬다라고 하려면 남베트남이 민주 세력이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포갑적인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얘네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 그리고 닉슨 대통령도 한탄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야, 우리 베트남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니? 야, 남베트남 애들 도와주면 안 되는 애들인 거 알잖아. 이거 우리 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싸우기에 굉장히 좋은 소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켄 버넌스는 미국의 이 깊은 상처를 갖다가 힐링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 전체를 묘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어마어마한 야망의 프로젝트를 10에피소드에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럼 켄 버넌스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이거를 담으려고 했느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가 얼마나 주관적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덕후들은 역사 전문가들이나 역사가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준 책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사실이 있고 왜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사실과 왜곡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회색 공간이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책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고 관여됐던 모든 사람이 24시간 동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쓰면 역사 왜곡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렇게는 책을 쓸 수도 없고 다큐멘터리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국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뭘 했는지 에피소드를 골라서 베트남 전쟁이라는 길고 수많은 사람이 참여했던 현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벌써 뭐가 들어갑니까? 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중요한지 내가 결정했고 어떤 순간이 중요한지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지 않아도 새 역사가가 같은 전쟁에 대해서 책을 쓰면은 역사가의 얘기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중세나 고대 역사를 보면은 목적이 확실해요. 중세나 고대 역사는 대체로 둘 중에 하나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그 목적이 역사가 쓰여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왕이 내 조상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를 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왕과 신하가 함께 이뤄낸 일도 왕 혼자 한 것처럼 쓰겠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얘기는 굳이 쓸 필요 없겠죠. 조금 잘한 게 있으면 그 조금 잘한 거에 대해서는 길게 쓰고 못한 게 있으면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생략하겠죠. 그러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왕이 자기의 자리를 정당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역사가 쓰여집니다. 또 그 중세나 고대 역사는 착한 왕과 나쁜 왕으로 나눠서 후대 왕들한테 나쁜 왕은 따라하지 말고 좋은 왕을 따라하라 라고 교육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선한 면도 있고 약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 현실을 그대로 쓰게 되면 이 도덕 교과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책들은 대체로 조금 평판이 나쁜 왕은 나쁜 점만 모아가지고 써놓고 조금 평판이 좋은 왕은 좋은 점만 모아서 쓴 거죠. 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세기고요. 19세기 역사가들은 대체로 이런 옛날의 왕색이나 아니면 시인들이 썼던 어떤 서사 시를 갖다가 고고학적 증거랑 매칭을 해서 역사고 아니면 신화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 같은 경우에 슐리만이라는 사람이 트로이의 유적지를 찾아내기 전에는 신화였는데 트로이 유적지가 발견되면 역사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또 하필이면 이 19세기에 역사를 객관적으로 쓴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던 시기가 유럽의 제국주의 시기와 맞물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치적 아젠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역사를 인류 문명이 미개한 수준에서 현재 유럽의 높은 수준까지 가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네가 높은 수준의 문명을 달성한 다음에 미개한 문명한테 발전된 문명을 전달해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네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쓰면서 만들어진 단어들, 선진국, 후진국, 미개하다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지금 말에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나면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쓰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은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일본 같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 저지른 만행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선진국들은 문명화됐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미개하다라는 이 공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역사가들이 깊은 반성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쓰는 방식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썼는지 성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걸 깨닫게 돼요. 옛날의 역사는 한 나라의 대표 시인이나 대표 사가나 어떤 왕족이 남긴 기록을 갖다가 대표 목소리로 이렇게 쭉 시대별로 연결해가지고 썼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쓰면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은 모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영국이 프랑스를 쳐들어갔는데 이 영국이 프랑스를 쳐들어간 목적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만들어진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어떤 한 사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영국의 입장 전체를 대변하게 한다면 500년 후에도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영국에 나쁜 왕이 있어서 전쟁을 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국인들이 전쟁을 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갖다가 발생시킨 당사자들은 다 죽었는데도 500년 후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갖다가 유럽의 역사가들이 얻게 되면서 1950년대, 60년대부터는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최대한 여러 목소리를 담고자 하는 역사 기술 방법이 유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은 이런 역사 기술 방법을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이야기를 들을 때 강력한 영웅이 있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얘기를 좋아해요. 근데 한 사건을 놓고 평민들은 이렇게 받고 귀족은 이렇게 받고 왕족은 이렇게 받고 이 나라 사람은 이렇게 받고 저 나라 사람은 저렇게 받다 얘기를 하면 지루해서 못 읽어요. 켄 버언스의 업적이 뭐냐? 일반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켄 버언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켄 버언스 사무실에 큰 칠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조각조각 기억하는 베트남 전쟁의 중요한 순간들을 갖다가 쫙 시대별로 나열하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을 채워 넣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전투가 있다. 그럼 그 사건에 관련됐던 일단 그룹들을 갖다가 분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베트남 전쟁 때 전투다 그러면 남베트남 군이 있을 거고 북베트남 군이 있을 거고 미군이 있을 거고 거기에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 있을 거고 여러 시각들 어떤 시각들이 있을까를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각 그룹을 갖다 더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미군이다 그러면 미군 지도부, 미군 중간 장교, 부사관, 병사 그 시각을 갖다 쫙 세분화시켜가지고 거대한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칸을 다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전투에 참여했던 미국 병사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면 가족의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의 일기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편지를 갖다가 다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역사적 사건이 있으면 켄 버넌스는 그것을 위, 중간, 아래에서 보고 미군 쪽, 베트콩 쪽, 그 다음에 남베트남의 시각에서 보면서 역사적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거였는지 그 중간에 있는 이 여백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만드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 기법의 파워는 어마어마해요. 이 에피소드 10개를 다 보면 이 맨 마지막 에피소드가 너무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에피소드에 그때 반전 시위를 하던 사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책을 쓴 어떤 작가, 그 다음에 참전 용사 이런 사람들이 쭉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전 시위를 굉장히 강렬하게 하던 어떤 여성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참전 용사들이 돌아왔을 때 너네 미국 국기 달고 외국 나가지고 전범행위 했지 하면서 막 돌 던지고 이런 정도로 강경하게 반전 시위를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일 많이 울어요. 제일 많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사람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역사의 강물은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어렸다는 거죠. 참전 용사들도 애기였고 나도 애기였다. 근데 난 전쟁이 너무 역겨웠고 그 전쟁에 대한 역겨움을 갖다가 참전했던 군인들한테 풀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 스토리텔링이 똑바로 됐을 때는 저런 힐링과 화합의 파워가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끼면서 저도 같이 울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좋은 역사 스토리텔링의 치유의 어떤 힘을 갖다가 경험하시라고 오늘 이 다큐멘터리 추천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켄 버넌스의 베트남 전쟁 10부작 추천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역사 덕후들이 즐길 만한 다큐멘터리, 영화, 책 등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이야기 들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새 비디오 떴을 때 알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